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하다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특히 절개를 최소화해서 회복이 빠른 채소침습 슬관절 전체 완술에 대해서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가볍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누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인공관절은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일단은 어떤 병인지, 또 어느 정도 심해야지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데 빨갛게 생기는 이런 염증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관절 연골이 닳아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뼈가 있고 그 위에 분홍소로 되어 있는 게 관절 연골이거든요. 밑에 뼈도 있고 위에 뼈도 있고, 이거 제일 중요해요. 무릎에는 연골자 붙은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이에 들어있는 게 반월상 연골이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연골 하면은 되게 관절 연골을 말하고, 관절 연골은 닳아졌다, 마모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월상 연골은 파열됐다,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겠고, 어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쪽은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골이 이렇게 닳아지고 나면은 이 닳아진 부스러기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물도 차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거의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내가 엑스레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은 어떻게 엑스레이가 변하는가? 이거는 정상 소견이라고 보면 돼요. 두 개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뼈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니까 오다리가 되게 넓고, 물론 선천적으로 오다리가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선천적으로 오다리가 없으면서 관절염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선을 긋으면 이렇게 한 가운데를 지나게 되어 있는 게 정상 모습인데, 여기 보면 간격이 조금 좁아졌죠. 여기는 넓고 이건 좁아졌고, 그래서 요거는 한 중간 정도나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는 뼈가 딱 붙어버렸죠. 관절이 물렁뼈가 다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 물렁뼈가 되게 한 3, 4mm 정도 두께가 되거든요. 위에 3, 4mm, 밑에 3, 4mm 되니까 6 내지 8mm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다 닳아져 버리면은 두께가 완전히 붙어요. 그래서 반만 닳아졌다 그러면 여기처럼 되겠죠. 네, 완전히 닳아진 거. 이런 거 인공관절 하는 거예요. 다 닳아져서 이제는 관절로서 구실을 못 한다 라고 할 때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오다리가 엄청 심하죠. 이런 경우에 인공관절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런 인공관절을 무릎에 실제로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아까 그 사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관절이 닳아졌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면은 닳아진 관절 부분을 얇게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를 이렇게 얇게 잘라내고, 그 사이에다가 인공관절을 끼워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 된 인공관절이에요. 설명을 위해서 이제 분리를 제가 시킬 건데, 요 인공관절 다 빼냈는데, 인공관절이 지금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뼈에다 이걸 끼우려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무렇게나 자르면 안 되겠죠. 아까 다리가 이렇게 딱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선을 그으면은 딱 무릎에서는 중앙을 지나도록 하는 게 좋은 베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베일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맞춰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잘랐어요. 각이 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맞추고, 그 다음에 밑에 쪽은 기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자르는데, 여기는 간단하죠. 이렇게 평평하게 자르고, 여기에 홈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주면은,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밑에 걸 먼저 넣어요. 이렇게 해서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러면 인공관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 하얀 것이 베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어링은 원래는 분리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한꺼번에 모형이라서 돼 있는데, 밑에 쇠 있잖아요. 쇠 넣고 위에 쇠 넣고 베어링을 마지막에 넣는데, 넣을 때 관절에 따라서 이거 좀 이 간격이 이렇게 넓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관절이 튼튼해질 수 있게 그 사이즈를 맞춰요. 아까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튼튼한 걸 넣는 게 10mm를 넣기도 하고 12mm를 넣기도 하고 미리서 테스트를 해봐요. 시험적으로 이렇게 베어링을 10mm 넣어봤다가 헐렁헐렁한가 어쩐가 튼튼한가 봐서 안 되면 12mm 넣어봐가지고 또 체크해봐가지고 헐렁한가 튼튼한가 보고 해서 골라서 13mm를 넣었더니 튼튼해진다. 그럼 13mm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봐가지고 맞다. 그러면 오케이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절로서 구부렸다 붙다면서 운동하는 것. 인공관절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요즘은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돼 있는데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인공관절 수술도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모든 수술이 최소화, 절개를 조그마한 식으로 다 바뀌었죠. 이게 뭐 맹장염 수술도 곡강경이랑 구멍에서 한다며 하고 관절술은 거의 다 관절경이라고 다 하고 담낭 떼는 것도 복강경이라 해서 거의 다 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많이 알려진 것이고 그 외의 것도 거의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도 절개를 보통 한 15cm 많이 째시는 분들 한 20cm 째시는 분들도 있고 절개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7 내지 8cm 정도 절개로 수술을 해요. 검지 손가락 정도 길이 이 정도 되고 하는데 근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다 보여지느냐 이게 그 문제인데 다 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절개도 조금 하지만은 장점이 주변 조직 손상을 적게 주고 해요. 많이 열면 주변 조직 손상이 많잖아요. 그만큼 후에 염증 반응도 많고 출혈도 많고 통증도 더 많고 그러잖아요. 이제 절개도 조금 하면서 이제 주변 조직 손상을 적게 준다. 그래서 최소 침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물론 최소 절개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이 빠르다. 이제 걷는 거, 관절 구부리는 운동, 수술 후의 통증, 부종 이런 모든 면에서 좋아요. 단점은 조금 안 보이는 데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하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인공관절에서 최소 침습법 또는 최소 절개법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모형 보여주신 것처럼 인공관절 삽입물이 약간 크잖아요. 어떻게 그 7, 8c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로 들어가나요? 이게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엔 뭐 10cm 그 정도 되는데 피부가 탄력성이 있어서 이게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수술을 하는데 보통 수술할 때는 이렇게 길게 째가지고 슬개구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다 보이게 해놓고 수술해요. 다 보이게 해놓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최소절개법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째고 개방되는 부분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옮겨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여기만 좀 절개를 오픈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수술할 때는 이 공간을 이쪽으로 가고 이쪽 수술할 때는 또 이쪽 이런 개념으로 하죠. 이렇게 가고 위로 수술할 때는 이쪽으로 가고 해석하면 모바일 윈도우 움직이는 창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리 갔다가 또 밑으로 갔다가 그거 다 하고 또 이제 어떤 보여야 수술하잖아요. 보이게 하는 방법이 무릎을 약간 구부렸다가 좀 폈다가 또 이 각도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소 필요한 데를 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절개를 다 열지 않더라도 그 의학적으로는 모바일 윈도우 테크닉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조금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원장님께서 그 최소 침습 인공관절 수술로 세계 기록 인증을 거의 받으셨잖아요. 어떤 기록인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최소절개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을 때 2006년도에 최소절개법이 개념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더니 대체나 결과가 좋더라고요. 환자를 회복이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가지고 2016년도에 3,220개에서 이제 세계 기록 도전을 했더니 이게 인증을 받았어요. 그 뒤로 이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한 달에 막 200개씩 할 정도.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8,133개 해서 2차로 갱신을 했고 지금은 또 그 뒤로 또 거의 10,000개 육박해 최소 절개법만 가지고는 10,000개 육박하겠네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지금은 최소 절개법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상체를 크게 내면 내가 어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초반에 조금 이제 그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실제로 뭐 많을 때는 한 달에 거의 200개 이상 하셨던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수술을 꾸준히 좀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저도 처음에 150개가량 할 때 100개 넘게 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간혹가다 진짜 어려운 케이스들을 만나요. 특히 남자분들, 근력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근데 곰곰 더듬어 보니까 확실히 초절기보를 한 게 환자들이 좋아요. 부기도 적게 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조금만 참고 해보자라고 해서 했더니 한 2, 30개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들을 다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쭉 해서 10,000개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다가 그 초반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수가 많고 이제 결과에 대한 회의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수가 많은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이 최소절개법이 스탠다드가 되도록 표준이 되도록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접근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수술 테크닉 영상이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전시도 되고 지금도 홈페이지 거의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 싶어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그게 있거든요. 테크닉을 비디오로 해서 제출한 세션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했더니 채택이 됐어요. 만들면 정말 고생했어요. 제가 직접 편집 다 하고 녹음 따로 하고 영상 따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영상 녹음과 차이가 나도 그게 이상해지잖아요. 그거 새벽에 밤잠 안 자고 편집자랑 같이 직접 맞추고 그런 채택이 돼서 보람이 있었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비디오가 이제 채택이 되고 그런 이유가 원래 최소절개법으로 수술할 때는 여기 슬개골을 같이 잘라요. 그러면 이제 개방되는 범위가 넓어져 편해지거든요. 대부분 여기 슬개골을 같이 하면서 해요. 튀어나와 있잖아요. 자르면 더 이제 공간이 생기고 후십자에 있는 데를 대부분 자르고 해요. 그러면 움직이기가 훨씬 쉬워져요, 수술이. 대부분 최소절개법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후십자에도 그대로 두고 슬개골도 그대로 두고 한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포인트가 돼서 채택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영상을 녹음을 할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일이 있어서 이제 못 온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발음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하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표가 대단한 표인데 이 표가 아마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해서 그럴지 몰라요. 각 단계별로 다 100도 구부려라, 그럼 115도 구부려라, 이거 할 때는 뭐 90도로 만들어라, 이거 할 때는 펴라, 이렇게 해서 기구는 어떻게 써라를. 그래서 이걸 보고 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제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비디오 채택된 다음에 문제 5개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풀면은 이제 평점을 주는 미국 의사들한테,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연수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교육자를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준비하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수술을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께 실제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저는 영상 엑스레이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엑스레이 보면은 여기가 좀 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인공관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딱 붙었잖아요. 다리가 이제 바깥쪽에 관절염이라서 되게 바깥쪽으로 휘어요. 최소절개법으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직후 모습인데 이 상처가 여기서 이만큼 되거든요. 조그만해요. 7, 8cm인데 조금 이제 부어요. 수술하고 나면 부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개 뼈가 다 붙었는데 한쪽은 안쪽, 한쪽은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양쪽 한꺼번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여기 하고 그다음에 반대쪽 하고 그래서 양쪽 한꺼번에 2개 같이 동시에 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추한술도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75세 여자분인데 사실은 반추한술은 2개 합하면은 반쪽이니까 한쪽이잖아요. 그래서 75세여도 양쪽을 한꺼번에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는 2개가 거의 이제 달아졌고 이쪽도 많이 달아졌고 이쪽은 관절경 해가지고 확인되니 심하니까 같이 했는데 이쪽은 이제 연골 파열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연골 파열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고 그래서 같이 했는데 양쪽 다 반쪽에서 이렇게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사진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사실 원래 몇 주 동안 못 걷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는데 이 최소침대 수술 후의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개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핏주머니 빼고 이제 관절 운동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보행 보조기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걸을 수 있으면 화장실 다니세요 그러면 대부분 걸어 다녀요. 사실은 하루 만에도 걸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안정 취하기 위해서 자제시키고 한 이틀 후면 걸어 다닌다 생각하면 되고 대개 한 2, 3주 있다가 되게 걸어서 퇴원해요. 보조기 없이. 네. 그 사이에 이제 무릎 구부름 운동 계속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한두 달 정도 되면은 어지간한 일상생활 할 정도 이렇게 되고 인공관절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돼야 완전 자기 다리처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논문 쓸 때 항상 결과를 2년 후에 결과만 봤습니다. 인공관절은. 네. 또 환자분들이 수술 말고도 두려워하는 게 이제 재활 과정이 힘들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어느 정도로 아픈가요? 무릎 구부릴 때 아파 죽어버린다. 환자를 표현하면 무릎 꺾을 때 죽어본다더라 이런 말이 있어서 그거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꺾지를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은 CPM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해요. 지난 병원에서 그 CPM을 자주 시키려고 그러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물리치료에서 내려가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병실에다가 아예 그 CPM 방을 만들어서 세대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발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인데 그걸 주로 하니까 꺾을 일이 별로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수치료를 하더라도 일부러 꺾지를 않아요. 환자분이 견딜만 하게 이제 해 나가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여간에 꺾을 때 죽어본다더라 전혀 아니에요. 사실과 다르고 한 번 난 소문이 막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는 특히 최소절개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 잘 됩니다. 내가 한번 그 우리 방 영상하고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방 이제 CPM 방인데 세대 있어서 틈나는 대로 바로 가서 이제 하거든요. 그다음에 영상 이제 환자분들 틈 날 때 가서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바로 올려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동영상을 보면 잘 이해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CPM 기계가 140도 가도 140도까지 가는 건 아니라서 스스로 운동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본인 스스로 역량에 맞게 하는 거니까 억지로 꺾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면 평생 무릎을 못 쓰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술 후 활동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일상생활 정도는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계단 오르기도 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하고 일상생활 거의 다 한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제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걷는다랄지, 막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등산을 막 한다랄지, 달리기를 막 한다랄지 이런 무리가 되는 활동들,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앉았다 일어났다는 걸 많이 한다랄지 한두 번 하는 거 괜찮아요. 환자분들이 한두 번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늘 자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은 거의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거의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활동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활동을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기, 그다음에 체중 줄여서 관절에 가는 부담 줄이기,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관절에 가는 부담 줄이기, 이런 거 꾸준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운동 같은 것은 수영이나 자전거 운동이나 헬스 운동 이런 거 주로 권장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면 일반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생활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인공관절도 사실 오래 쓰면 닳지 않는지 그리고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렇죠. 네. 수명 관심이 많죠. 그리고 우선 재수술 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재수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수술하면 또 결과가 좀 좋아져요. 수명이 조금 짧아질 수 있는데 대부분 재수술하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니까 네. 여성 동안은 충분히 쓰죠.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재수술도 이 베어링만 또 바꿔주면 간단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수명은 대개 15년 내지 20년 얘기를 하는데 15년 내지 20년이 되면은 재수술 할 수 있다. 근데 재수술률이 대개 한 6, 7% 정도 돼요. 이제 논문 쓰는 사람에서 다른데 그래서 100명을 지금 수술하면 15년 내지 20년 후에 6명이나 7명 정도 재수술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심한 관절염으로 이제 수술을 권고 받았는데 조금 무서워서 미루고 있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어떻든 꺾으면서 아파서 아주 무서워서 못한다 이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CPM이라는 기계가 거의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결과를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염증이라는 좀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은 근데 그거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그런 일상생활 하는데 별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 된다. 이게 굉장히 믿을 만한 수술이라고 믿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그 중에서도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좋은 최소 침즙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술이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분들께 정재훈 원장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